산에 올라가면 모든 게 끝나. 낡은 카세트 테이프 속에서 흘러나온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낮은 음성.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1996년 초여름, 26살 회사원 정하연은 산악회 정기 산행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조난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참가자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3년 뒤 태연산 입구 CCTV에 한 여자가 찍혔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체형과 걸음걸이가 하연과 똑같았죠. 그녀는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사라지게 만든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딸아이가 웃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1996년 초여름, 강원도 원주. 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경찰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26살 회사원 정하연. 그녀는 그해 6월 첫째 주 토요일 산악회 정기 산행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하연은 원주시 단계동의 작은 빌라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17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어머니 박순자 씨는 식당 일을 하며 딸을 홀로 키워냈죠. 하연은 어머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성격도 밝았어요. 대학 졸업 후 원주의 한 중견 제조업체에 취직했고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163cm, 체중은 50kg 안팎이었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했어요. 하연 씨는 늘 단정했어요. 출근할 때마다 머리를 반으로 묶어서 왔는데 그게 참 예뻤거든요.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게 특징이었죠. 회사에서의 평판은 좋았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했으며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주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독 산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하연이 산악회에 가입한 건 그해 봄이었습니다. 청목산악회. 원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동호회였는데 회원 수는 대략 30명 안팎이었습니다. 매달 2번, 주말마다 근교 산을 오르는 게 주된 활동이었죠. 하연은 신입 회원이었지만 적극적이었습니다. 산행 후 뒤풀이에도 빠지지 않았고 회원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특히 산악회 리더인 윤태식 씨와 자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윤태식은 당시 34살, 원주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산악회에서는 10년 넘게 활동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동료 회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씨는 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었어요. 등산로, 야영지, 날씨까지 다 꿰고 있었죠. 하연 씨가 처음 왔을 때 이것저것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연은 산악회 활동을 어머니에게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박순자 씨는 딸이 주말마다 어디를 가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논다고만 알고 있었죠. 왜였을까요? 26살 성인이 어머니에게 취미 활동을 숨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1996년 6월 8일 토요일, 그날은 청목산악회의 정기 산행일이었습니다. 목적지는 태연산, 원주 시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해발 800m급 산이었죠. 초보자도 오를 수 있는 완만한 코스로 유명했습니다. 아침 7시, 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씨는 그날 새벽 식당 출근이 있어서
딸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다만 현관의 노인 등산화와 배낭이 사라진 걸 나중에야 알아챘습니다. 아침 8시 30분, 하연은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산악회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날 참가 인원은 총 18명.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음악을 들었다고 합니다.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한 회원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하연 씨가 좀 피곤해 보였어요. 평소엔 먼저 말 걸고 그랬는데 그날은 조용했거든요. 이어폰 끼고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아침 9시, 버스는 태연산 입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원들은 준비운동을 하고 9시 30분경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코스는 왕복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중급 난이도였죠. 하연은 중간 그룹에서 걸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하늘색 바람막이에 검은색 등산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평소처럼 반으로 묶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1시, 일행은 정상에 도착해 점심을 먹었습니다. 단체 사진도 찍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찍은 사진 속에 하연의 모습이 없었어요.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녀는 점심시간 직전에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회원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산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잠깐 쉬다 오겠거니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하산이 시작됐습니다. 그제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하연 씨 어디 갔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 일행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연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윤태식 리더는 회원 2명과 함께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 그녀를 찾지 못했죠. 오후 6시, 윤태식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산행 중 회원 1명이 이탈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조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산악구조대가 투입됐어요. 하지만 칠 같은 어둠 속에서 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반경 10km 안에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배낭도 등산화도 옷가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연기처럼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산악회 참가자 명단에 정하연의 이름이 없었던 겁니다. 원래 명단에는 18명이 적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받은 명단에는 17명만 있었어요. 하연의 이름이 빠져 있었죠. 윤태식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명단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연 씨는 분명히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라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명단의 수정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줄을 지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녀의 이름은 명단에서 사라졌을까요?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려 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종 4일째, 박순자 씨는 경찰서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수색대는 범위를 넓혀 인근 계곡과 폐가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나흘째 되던 날, 박순자 씨는 딸의 방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어요. 하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힌 날짜는 6월 7일, 산행 하루 전이었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다. 이번엔 꼭 끝까지 가야 한다. 누군가가 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건지, 어디로 가려던 건지. 일기장의 앞부분을 넘겨보니
청목산악회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윤태식이라는 이름 옆에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별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정하연은 단순히 산을 좋아해서 산악회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태연산의 초여름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 어딘가에서 26살 여성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왜 누구를 기다리며 산에 올랐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던 그 누군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 딸은 분명히 그 버스에 탔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민원실 창구 너머의 담당자는 고개만 저었죠. 그의 앞에 놓인 서류에는 정하연이라는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공식 접수된 건 사건 발생 이틀 뒤였습니다. 1996년 6월 10일 월요일 오전, 박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문을 밀었어요. 주말 내내 딸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순자 씨가 이상함을 느낀 건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 하연은 외출 후 반드시 전화를 했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밤 10시 전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녁 8시, 9시, 10시, 자정이 넘도록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딸의 휴대전화로 수십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죠.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일요일 아침, 박순자 씨는 딸의 회사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연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그제야 어머니는 딸이 산악회에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산악회요. 하연이가 산을 좋아하긴 했는데 동호회까지 가입한 줄은 몰랐어요. 동료의 말에 박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숨긴 게 있었던 겁니다. 월요일 오전, 박순자 씨는 원주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담당 형사는 노경호, 42살의 중년 형사였습니다. 그는 신고 내용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죠. 토요일에 산에 갔다가 안 돌아왔다고요? 혹시 산악회 이름 아세요? 박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의 방에서 발견한 일기장을 꺼내 들었어요. 여기 적혀 있어요. 청목산악회라고. 노경호 형사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청목산악회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경찰은 즉시 청목산악회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리더 윤태식은 그날 오후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조사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경호 형사가 물었습니다. 6월 8일 토요일, 태연산 산행에 정하연 씨가 참가했습니까? 윤태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참가했습니다. 하연 씨는 신입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참가자 명단에 이름이 없죠? 윤태식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건 제가 명단을 정리하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당일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 빠뜨린 모양이에요. 노경호 형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태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하연 씨는 점심시간 직전에 화장실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희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못 찾았고, 그래서 신고한 겁니다.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고 기록을 보니까 신고 시각이 오후 6시더군요. 점심때 사라졌으면 최소 5시간이 지난 건데 왜 그렇게 늦게 신고했습니까? 윤태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산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잠깐 쉬다 오겠거니 했죠. 설마 진짜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투는 너무 침착했습니다. 사람이 사라졌는데 마치 물건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노경호 형사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산악회 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산행에 참가한 17명, 아니, 정확히는 18명이었죠. 명단에서 지워진 1명을 포함하면요. 회원들의 진술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하연 씨요.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날도 별로 말이 없었고요. 점심때 화장실 간다고 한 건 기억나요. 근데 그 후론 못 봤어요. 저희가 먼저 내려왔거든요. 하연 씨는 중간 그룹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회원들 중 누구도 하연이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걸 본 사람이 없었어요. 정상 근처에는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그녀를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수색은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산악구조대와 경찰 병력 50여 명이 태연산 전역을 뒤졌어요. 헬기도 2대나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허탈했습니다. 반경 10km 안에서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배낭도 옷가지도 신발 한 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경호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 조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난이면 뭐라도 나와야 해요. 이렇게 깔끔하게 사라지는 건 이상합니다. 그의 말에 후배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잦은 실종 아니면 타살. 노경호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산이 사람을 삼킨 건지 사람이 산을 이용한 건지 그걸 알아내야 해. 나흘째 되던 날 경찰은 산악회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활동 기록, 회원 명단, 회비 내역 등이었죠. 윤태식은 흔쾌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검토하던 노경호 형사의 눈이 멈췄어요. 1993년 기록. 그해 가을 청목산악회에서 1명이 더 사라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3살 여성 이수정. 그녀 역시 산행 중 실종됐고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노경호 형사는 윤태식을 다시 불렀습니다. 1993년에도 실종자가 있었네요. 이수정 씨, 아십니까? 윤태식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죠.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때도 한참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 사건 어떻게 종결됐습니까? 조난사로 처리됐어요. 워낙 험한 코스였거든요. 형사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1993년 사건 기록은 이상하게도 빈약했어요. 수사 보고서가 2장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기록을 축소한 것처럼요. 이수정 씨와 정하연 씨, 혹시 아는 사이였습니까?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수정 씨는 3년 전 일이고 하연 씨는 올해 들어온 신입이에요. 접점이 있을 리 없죠. 정말 그랬을까요? 노경호 형사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닷새째, 박순자 씨는 딸의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악회 야유회 사진이었습니다. 날짜는 1996년 4월. 딸이 산악회에 가입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죠. 박순자 씨는 사진 속 딸을 찾았습니다. 하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점퍼에 붉은 모자, 윤태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어요.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단순한 리더와 회원 사이로 보이지 않았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연의 필체였어요. 이 사람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한 줄이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딸은 누군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산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대체 어디로 이어진 걸까요? 엿새째 되던 날, 경찰은 수색 범위를
인근 저수지와 폐광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노경호 형사는 지도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태연산 정상에서 사라진 여자. 3년 전에도 같은 산악회에서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두 사건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는 1993년 사건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수정, 23살, 대학생이었고 청목산악회에 3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실종 당시 그녀 역시 산행 중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너무 비슷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섬뜩할 정도로요. 노경호 형사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청목산악회, 1993년 이수정, 1996년 정아연, 공통점 확인 필요.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윤태 씨, 두 사건 모두 현장에 있었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색은 공식적으로 중단됐어요. 경찰은 조난 추정 실종으로 사건을 분류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경찰서 복도에서 오열했습니다. 내 딸은 조난당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데려간 거라고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노경호 형사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만 속으로 다짐했죠.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하지만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기까지 아직 긴 시간이 남아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산악회에서 3년 간격으로 2명의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그 남자요. 저는 분명히 봤어요. 여자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사건 발생 보름 뒤, 한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최동수, 51살의 자영업자였어요. 그는 6월 8일 당일 태연산 능선 근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노경호 형사는 그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최동수 씨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날 뭘 보셨습니까? 최동수 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산행을 했어요. 오후 1시쯤이었을 거예요. 정상에서 좀 내려온 능선 갈림길 있잖아요. 거기서 봤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남자 한 명이 여자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좀 축 처진 것 같았고요. 처음엔 다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와드릴까요? 하고 다가갔는데 최동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근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들킨 사람 같은 표정이었달까. 노경호 형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남자 인상차게 기억나세요? 키는 180cm쯤 됐어요. 체격이 좀 있었고요. 회색 점퍼에 붉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뺨에 흉터 같은 게 있었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형사의 펜이 멈췄습니다. 회색 점퍼에 붉은 모자. 그건 박순자 씨가 보여준 사진 속 윤태식의 차림새와 똑같았어요. 혹시 이 사람입니까? 노경호 형사는 윤태식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최동수 씨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닮았어요. 많이 닮았는데 확신은 못하겠어요. 그날 잠깐 봤거든요. 형사는 사진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의심의 방향은 점점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동수 씨는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그 여자요. 하늘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가 길었고요. 근데 이상한 건 신발을 안 신고 있었어요. 신발이요. 네, 맨발이었어요. 흙이 묻어 있었고요. 노경호 형사는 이 말을 찌푸렸습니다. 등산 중에 맨발이라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신발이 벗겨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도망치다 벗겨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벗긴 걸까요? 그날 이후 윤태식은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경호 형사는 목격자 진술 내용을 꺼내 들었어요. 6월 8일 오후 1시경 능선갈림길에서 여성을 부축하고 있는 남자가 목격됐습니다. 인상착의가 당신과 일치해요. 윤태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저는 이미 하산 중이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단체 사진 찍은 시간 보시면 됩니다. 12시 45분에 찍었어요. 그 후 바로 내려왔고요. 형사는 사진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12시 45분으로 기록돼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사진 메타데이터가 수정된 흔적이 있네요. 윤태식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노경호 형사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사진 촬영 시간이 조작됐다는 겁니다. 원래 시간은 오후 2시였어요. 윤태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카메라 시간 설정이 잘못됐던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조작한 적 없습니다. 형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조사가 끝난 뒤 노경호 형사는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영장도 못 받습니다. 선배는 담배를 물며 말했어요. 그럼 다른 걸 파봐. 1993년 사건 있잖아. 거기서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어. 노경호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993년 이수정 실종 사건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파일은 예상대로 빈약했습니다. 수사 보고서 2장, 참고인 진술서 3장이 전부였죠. 그런데 진술서 중 하나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실종 당일 이수정 씨와 마지막으로 대화한 사람은 산악회 리더 윤태식 씨였습니다. 3년 전에도 같은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노경호 형사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윤태식, 1993년 이수정 사건 마지막 목격자, 1996년 정하연 사건 현장 리더, 2 사건 모두 핵심 인물.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연산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산 어딘가에 진실이 묻혀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파내느냐였죠. 한편 박순자 씨는 딸의 방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책상 밑에 떨어져 있던 작은 메모지였어요. 거기엔 전화번호 하나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정 언니한테 연락해야 함. 수정, 이수정. 3년 전 사라진 그 여자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딸이 이수정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2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년 전 사라진 이수정과 지금 사라진 하연. 2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이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 연결을 숨기려 했던 걸까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하연 어머니입니다. 혹시 이수정 씨 아세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수정은 제 언니예요. 근데 왜 갑자기 연락을? 박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수정의 동생이었던 겁니다. 제 딸이 수정 씨 이름을 메모해뒀더라고요. 혹시 2 사람이 아는 사이였나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 씨요. 알죠. 언니 실종 후에 저한테 연락 온 적 있어요. 몇 달 전이었을 거예요. 박순자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언니 사건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가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그 말에 박순자 씨는 멍해졌습니다. 딸이 3년 전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니요. 대체 왜요? 무슨 이유로요? 이수정의 동생 이수민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연 씨가 그러더라고요. 청목산악회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언니만 사라진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연 씨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수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를 찾았다고. 이번 산행에서 모든 걸 밝혀내겠다고요. 박순자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딸은 단순히 등산을 간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밝히려고 산에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사라져버렸죠. 노경호 형사에게 이 사실을 전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형사는 수민 씨를 직접 만나 진술을 받았어요. 수민 씨는 형사에게 하연이 보낸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봉투 안에는 복사된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하연 씨가 한 달 전에 보낸 거예요. 자기가 조사한 내용이라면서요. 노경호 형사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청목산악회 회원 명단이었어요. 그런데 일반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6년간의 전체 회원 기록이었죠. 형사의 눈이 멈춘 건 한 페이지였습니다.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된 이름들이 있었어요. 1991년 김미경, 24살, 탈퇴. 1993년 이수정, 23살, 탈퇴. 1995년 박지은, 25살, 탈퇴. 3명 모두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탈퇴로 기록돼 있었어요. 하지만 하연은 그 옆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탈퇴가 아님, 확인 필요. 노경호 형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탈퇴가 아니라면 뭘까요? 설마 이 사람들도 사라진 걸까요? 형사는 1991년 김미경부터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 조회 결과 김미경은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박지은은 달랐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었어요. 사망 처리된 겁니다.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 1995년 11월 원주 외곽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뺑소니였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어요. 노경호 형사는 박지은의 사건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파일을 검토하던 중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지은이 사망하기 이틀 전 그녀는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민원 내용은 이랬죠. 청목산악회 관련 신고 상담. 하지만 정식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상담만 받고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 그녀는 뺑소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녀의 입을 막은 걸까요? 노경호 형사는 하연이 남긴 문서를 다시 살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어요. 윤태식 외에 한 명 더 있음. 김혜수, 서른산후회, 총무, 확인 필요. 김혜수,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서른산후회는 강릉 지역의 산악 동호회였어요. 청목산악회와는 전혀 다른 단체였죠. 그런데 왜 하연은 이 이름을 적어둔 걸까요? 두 단체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 걸까요? 형사는 서른산후회 회원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혜수는 청목산악회의 초기 멤버였습니다. 1992년까지 청목산악회에서 활동하다가 강릉으로 이사한 뒤 서른산후회를 만들었죠. 윤태식과는 같은 시기에 산악회에서 활동한 동료였어요.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노경호 형사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청목산악회 윤태식, 서른산후회 김혜수, 1992년 이전 동일 단체 소속, 연결고리 확인.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하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 건가? 한편 박순자 씨는 딸의 일기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부분에서 멈췄어요. 5월 15일
드디어 증거를 찾았다. 이수정 언니가 남긴 물건, 윤 씨가 가지고 있었다. 다음 산행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수정이 남긴 물건, 그게 뭘까요? 윤태식이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박순자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딸은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혼자서 진실을 밝히려다가 결국 그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딸이 찾으려던 진실, 그걸 대신 찾아야 했어요. 그래야 하연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려면 더 큰 대가가 필요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연은 대체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언니, 이 사람 뉴스에 나온 사람 아냐? 1996년 9월의 어느 저녁, 하연의 절친 이선미는 텔레비전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에는 강릉 지역 실종 사건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지난 9월 3일, 강릉시 설악동 인근 산에서 27살 여성 한소라 씨가 실종됐습니다. 한 씨는 30산 후에 임시 회원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산행 도중 일행과 떨어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선미는 화면 속 여성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기억을 더듬다가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뛰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하연이 2달 전에 준 사진이 있었거든요. 청목산악회 야유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사진을 꺼내 들고 텔레비전 화면과 비교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뉴스에 나온 한소라가 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하연의 바로 옆에 서서 웃고 있었죠. 이선미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노경호 형사는 그날 밤 이선미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내민 사진을 보고 형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 사진 언제 찍은 겁니까? 1996년 4월이에요. 하연이가 산악회 가입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형사는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하연, 윤태식, 그리고 한소라.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한소라 씨가 청목산악회 회원이었다는 건가요? 이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연이가 이 사진 줄 때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자기한테 중요한 정보를 줬다고요? 형사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정보요? 자세히는 안 말해줬어요. 그냥 이수정 언니 사건이랑 관련이 있다고만 했어요. 노경호 형사는 즉시 강릉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한소라 실종 사건의 수사 자료를 요청했죠. 이틀 뒤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펼치다가 한 부분에서 멈췄어요. 한소라의 30산 후에 가입 신청서, 보조 연락인 란에 적힌 이름, 윤태식, 청목산악회 리더가 왜 강릉산악회의 보조 연락인으로 등록돼 있는 걸까요? 형사는 한소라의 신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원주 출신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강릉으로 이사했고 30산 후에는 3개월 전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소라의 이전 주소지를 조회하니 원주시 단계동이 나왔습니다. 하연이 살던 동네와 같았죠. 형사는 주민센터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소라와 정하연, 두 사람은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동창이었던 겁니다. 노경호 형사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점들이 하나씩 연결되고 있었어요. 하연, 이수정, 한소라. 세 사람 모두 청목산악회 또는 그와 연결된 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실종됐죠. 중심에는 항상 윤태식이 있었어요. 형사는 30산 후에 총무 김혜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릉까지 3시간을 달려 김혜수의 인쇄소를 찾아갔어요. 김혜수는 38살의 마른 체격 남성이었습니다. 인상은 평범했지만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한소라 시건으로 왔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김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조사받았는데 또 오셨네요. 당일 상황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혜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산행 중간에 소라 씨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내려가라고 했죠. 근데 주차장에서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혼자 보내셨어요? 네. 그때는 별일 아닌 줄 알았으니까요. 형사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윤태식 씨 아시죠? 김혜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눈꺼풀이 한 번 떨렸어요. 예전에 같은 산악회였죠. 오래전 일이에요. 한소라 씨 가입 신청서에 윤태식 씨가 보조 연락인으로 돼 있던데요. 왜 그런 겁니까? 김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라 씨가 원래 원주 쪽 사람이라 그랬나 봐요. 지인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거짓말이라는 걸 형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김혜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형사님, 그냥 조난 사고예요. 너무 깊이 파시면 다치실 수도 있어요. 형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혜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노경호 형사는 원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청목산악회와 서른산후회, 두 단체는 겉으로는 별개였지만 속으로는 연결돼 있었어요. 윤태식과 김혜수, 두 사람이 그 연결고리였죠. 형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야. 조직적인 뭔가가 있어. 원주에 도착한 뒤 형사는 박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한소라 사건에 대해 설명하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소라가 우리 하연이랑 친구였어요. 어릴 때 같이 놀던 아이예요. 박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이 같이 사라진 거예요. 왜요? 대체 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진실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젊은 여성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산이라는 완벽한 무대를 이용하고 있었죠. 형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수정, 정아연, 한소라. 세 개의 이름 옆에 물음표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아래 두 개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태식, 김혜수. 이 두 사람이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야 사라진 여자들의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동네 출신의 두 친구가 같은 해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에 같은 이름이 등장하죠. 이것이 정말 우연일 수 있을까요? 산에 올라가면 모든 게 끝나. 1999년 봄, 사건이 발생한 지 세 번째 해였습니다. 이선미는 이사를 준비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하연이 생전에 맡겨둔 물건들이었죠. 상자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편지, 그리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어요. 이선미는 호기심에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이 흘러나왔어요. 지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이었어요. 언니, 나 지금 녹음하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이선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에 사라진 친구의 목소리였어요. 테이프는 계속됐습니다. 내가 조사한 거 다 정리해뒀어. 이수정 언니 사건,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전부 연결돼 있어. 윤태식이랑 김혜수 둘이 같이 하는 거야. 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묻어났죠. 다음 주 산행에서 증거를 확보할 거야. 윤 씨가 가지고 있는 물건, 그게 핵심이야. 근데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연이 말했어요. 이 테이프를 경찰에 전해줘. 부탁이야.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잡음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낮고 차가운 음성이었죠. 산에 올라가면 모든 게 끝나. 그리고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이선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윤태식의 목소리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테이프가 오래돼서 확신할 수는 없었죠. 이선미는 다음 날 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노경호 형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3년이 지났지만 그는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테이프를 들은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가져오신 겁니까? 이선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몰랐어요. 상자를 열어볼 생각을 못했어요. 하연이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반복해서 들었죠. 이 목소리 윤태식인 것 같긴 한데 음질이 너무 안 좋아요. 이선미가 물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만으로는 어려워요. 음성 감정을 해도 훼손이 심해서 일치 여부를 단정하기 힘들 겁니다. 이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하연이는 분명히 뭔가를 알았던 거잖아요. 노경호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이선미에게 건넸어요. 이건 제가 3년 동안 모은 자료예요. 공식 수사 기록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봉투 안에는 복사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선미는 한 장씩 넘겨봤어요. 청목산악회 명단 수정본, 서른산후회 회원 기록, 그리고 실종자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정된 명단 옆에 형사가 적어둔 메모였어요. 원본 명단 확보, 1993년 버전과 1996년 버전 비교 결과, 동일 인물이 2번 삭제됨. 삭제자 추정 윤태식 또는 김혜수. 이선미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명단을 조작한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실종자가 생길 때마다 명단에서 이름을 지웠어요.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만든 거죠. 이선미는 치가 떨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걸 알아내야 해요. 근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윤태식은 지금도 버젓이 산악회를 운영하고 있고 김혜수도 강릉에서 잘 살고 있어요. 형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3년 동안 진실을 쫓았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무력감이 느껴졌죠. 이선미는 서류 더미 속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창고 사진이었어요. 뒷면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형사가 대답했어요. 청목산악회가 예전에 쓰던 장비 보관소예요. 지금은 폐쇄됐는데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이선미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철문과 벽돌 건물.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연이 찾던 증거가 거기 있는 걸까요? 한편 박순자 씨는 딸의 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어요. 언젠가 딸이 돌아올 것 같아서요. 어느 날 밤 박순자 씨는 꿈을 꿨습니다. 하연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었죠. 박순자 씨는 소리쳤습니다. 하연아, 뒤를 봐. 뒤에 누가 있어. 하지만 하연은 듣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죠. 박순자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창밖으로 태연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은 침묵하고 있었죠. 하연아, 엄마가 꼭 찾아줄게. 박순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딸을 찾겠다는 의지가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이선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죠. 박순자 씨는 테이프를 직접 들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3년 만에 다시 듣는 순간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우리 하연이가 이렇게 무서웠구나.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테이프 속 하연의 말대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윤태식이 가지고 있다는 그 물건, 그게 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노경호 형사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공식 수사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폐창고 확인, 증거, 수집, 시한 1999년 9월 7일 이전. 왜 하필 9월 7일이었을까요? 그날은 하연이 사라진 지 정확히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형사는 그날까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사라진 여자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이프 속 남자의 목소리는 정말 윤태식이었을까요? 그리고 폐창고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999년 가을, 하연이 사라진 지 3번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와 이선미는 원주 외곽의 한 창고 앞에 서 있었어요. 노경호 형사가 알려준 주소였죠. 청목산악회가 한때 장비 보관소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창고는 오래전에 폐쇄된 듯했어요. 녹슨 철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게 분명했죠. 이선미가 철문을 흔들었습니다. 자물쇠가 낡아서 몇 번 만에 떨어졌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이선미가 손전등을 켜자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등산 장비도 텐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깨끗이 치운 것 같았죠. 박순자 씨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네. 이선미는 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벽면을 훑었어요. 그러다 한쪽 구석에서 멈췄죠. 벽에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배지였어요. 먼지를 닦아내자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하연, 청목산악회, 하연의 등산 배지였어요. 3년 전 사라진 그날, 그녀가 달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죠. 박순자 씨는 배지를 손에 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연아, 여기 있었구나. 우리 딸이 여기 있었어. 이선미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연이 이곳에 왔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 배지를 여기에 남겨뒀죠. 왜 하필 이곳에요? 누가 이걸 걸어둔 걸까요?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창고를 나온 두 사람은 노경호 형사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경호 형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원주 외곽 도로에서 차량에 치였습니다. 뺑소니였죠. 병원으로 달려간 이선미는 중환자실 앞에서 형사의 동료를 만났어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동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이선미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1995년 박지은도 경찰 상담 후 뺑소니로 죽었잖아요. 같은 패턴이었죠. 누군가 형사를 노린 거예요.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동료 형사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노 형사 짐에서 나왔어요.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메모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노경호 형사의 수사 기록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연산 입구 9월 7일 확인 요망 9월 7일 하연이 사라진 날로부터 정확히 3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형사는 그날 뭔가를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이선미는 수첩을 박순자 씨에게 보여줬어요.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9월 7일 태연산에 가기로요. 1999년 9월 7일
새벽부터 안개가 짙었습니다. 박순자 씨와 이선미는 태연산 입구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 없었죠. 두 사람은 산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이선미가 멈췄습니다. 저기 봐요. 입구 근처 바위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다가가서 보니 국화 한 송이였습니다. 하얀 국화. 이슬이 맺혀 있었죠. 누가 놓고 간 걸까요? 이 이른 아침에요. 박순자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안개만 자욱했죠. 이선미가 말했어요. 혹시 관리사무소에 CCTV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직원이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당일 새벽 영상이었죠. 화면 속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여자는 산 입구로 걸어가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내려놓았죠. 영상이 흐릿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가 눈에 익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어요. 이 사람, 우리 하연이 같아. 이선미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키, 체형, 걸음걸이, 하연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영상의 마지막 부분, 여자가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화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연아, 너 맞니? 살아있는 거니? 하지만 화면 속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으로 걸어가 사라졌어요. 경찰에 영상을 제출했지만 결과는 허탈했습니다. 화질이 너무 낮아서 인물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정하연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 없다고 했죠. 수사는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윤태식은 여전히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어요. 김혜수도 마찬가지였죠. 노경호 형사는 석 달 뒤에야 의식을 되찾았지만 사고 전후의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후로 매년 9월 7일이면 태연산 입구에 국화 한 송이가 놓였습니다. 누가 두고 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CCTV에도 잡히지 않았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꽃은 누군가 하연을 위해 두는 것이라고, 혹은 하연 자신이 두고 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박순자 씨는 지금도 매년 그날 산을 찾습니다. 국화 옆에 앉아 딸에게 말을 걸어요. 하연아, 엄마 왔어. 올해도 왔어.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믿고 있어요. 딸이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거라고. 진실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잡지 못했어요. 정하연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찾지 못한 걸까요?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태연산의 안개는 오늘도 짙습니다. 그 안개 속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을 겁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것을 찾아낼 날이 오겠죠.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진실극장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